네, 전 트위터의 문화에 대해 말씀드릴 텐데요. 저희 트위터에는 9가지 코어 밸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에 제가 제일 가장 좋아하는 건데요. Grow our business in a way that makes us proud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회사가 grow 해야 되는데 성장하는 과정에서 항상 우리를 자랑스럽게 만들자. 그러니까 짧게 하면 착하게 살자죠. 그러니까 구글의 Don't be evil 뭐 그런 얘긴데요. 이게 그냥 표에 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처음 들었을 때는요. 진짜로 프로덕트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 트위터는 그거 가지고 정말 개인 정보일 수도 있고 그 공개된 정보들을 우리가 조금만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진짜 어디다 팔아먹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저희가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과 어떤 코드를 만드는 과정 모든 과정이 이 한마디 때문에 좀 더 바른 방향으로 우리가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그 혁신 문화 중에 해커썬이라고 들어보셨죠? 해커썬은 뭔가 프로젝트 하나를 평소 일하는 프로젝트 말고 아무거나 새로운 거를 밤새 하는 게 해커썬이고요. 핵데이는 하루 종일 하는 거고 저희는 핵위크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다 원래 하던 일을 그만두고 그냥 아무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트위터에 관련된 일이라면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트위터에서 핵회계 문화인데요. 이거는 일주일 내내 저 털 많으신 분이 저를 면접 보신 분이고요. 그리고 The only real rule for Hack Week is that it has to do with Twitter. 그러니까 트위터에 관련된 일만 되면은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래서 맥 버전 트위터도 핵week 프로젝트였고요. It's really mind-boggling every Hack Week as to the variety of really cool ideas and really interesting implementations that people have created in just 4 days. One of my teams worked on a Hack Week project. Basically, it was the ability for anyone to download all of their tweets. 자신의 트윗 역사를 모두 다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그냥 트윗 프로젝트였습니다. How something at Hack Week was possible because we give people the space and the freedom to try new things. Having this experience 그리고 인턴들이 핵위크에 많이 참여를 해서 많은 걸 배우고 사실 트위터 사이즈의 프로젝트를 한번 해본다는 거는 인턴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호연 씨는 어때요? 본인이 핵위크에서 만들어낸 프로덕트 혹시 2개 있어서 상도 받았어요. 소개를 좀 해주세요. 소개하면은 잡혀가요. 아니, 소개 잘려요. 기밀입니다. 기밀? ton of community that's built. Everyone has passions that don't relate to their job that they do on the side. 저거 이제 끝나고 나면은 핵위크 끝나고 나면 금요일에 다들 투표를 해요. 트위터로 투표를 해서 투표에서 상위 5개 팀은 상을 받아서 저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What's amazing is that you can create something in so short a time. That's the best thing there is. 그래서 정말 일주일 동안 뭐 밤 늦게까지도 일하면서 그 정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고 근데 제가 많은 이런 프로젝트들을 소개드리면 좋은데 저희 회사 자체 기밀이기 때문에 나중에 프로덕트가 되면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회사인 진가의 문화나 좀 독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여지는 그림이 저희가 갖고 있는 코어 밸류들인데 제가 현재로서 경험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독특하고 좀 지배적인 문화 중에 하나는 이 메리토크래시라고 생각을 해요. 메리토크래시는 실력 능력주의라고 해서 성과를 내고 그 수익을 창출해내는 부서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그 보상을 해주고 그러지 못한 조직이나 개인에게는 반대의 채찍을 좀 잘 내리는 회사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다들 똑같겠지만 좋은 근무 환경과 특전들을 제공해주고 보너스 주고 주식 ESPP 승진 저희는 신기하게 팀 여행을 잘 보내줘요. 그래서 매출이 굉장히 좋은 팀에 있으면 팀원 전체를 200명 정도 되는 팀을 전체를 하와이로 보내줘요. 그래서 항공권 제공해주고 호텔 제공해주고 3박 4일 동안 팀이 재밌게 놀 수 있게 해주고 예전에는 라스베가스에도 많이 보내줬었다고 해요. 한창 잘 나갈 때는 팀 전체를 라스베가스로 숙박이랑 비행기 타해서 보내주고 그날 밤에 도박하라고 1인당 뭐 몇백 불씩 꽂아주고 그럼 그걸로 저희는 내리고
물론 저는 그런 좋은 시절에서 지나간 다음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좋은 것들이 있는데 채찍으로는 네, 제가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 늦진 않았는데 저희는 인원을 좀 되게 유연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저는 입사한 지 1년 반 정도 됐는데 대규모 감원을 제가 벌써 3번을 목도했고요. 네, 그래서 약 저희 회사 제가 입사했을 때 사이즈가 한 2,50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는 한 1,5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근과 채찍이 되게 확실한 회사 중에 하나고요. 이거는 저희 회사 되게 노는 거 좋아해서 뻑하면 회사를 막 변형을 시켜서 놀아요. 왼쪽 위는 한때 할렘 쉐이크라고 저렇게 막 이상한 음악 틀어놓고 쇼하는 거 좋아할 때 이렇게 했던 건데 저게 사실 저도 있고 제 매니저도 있어요. 제 매니저가 준용아 이거 안 해? 야, 하러 가자 해서 같이 가서 하고 오른쪽은 저희 회사 분기에 한 번씩 포커나잇이라고 해서 실제 딜러들이랑 저런 걸 다 초대해서 내려가서 이제 포커 토너먼트를 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사실 사이버머니를 갖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1등을 하면 실제로 100만 원이 통장에 꽂혀서 나오고 2등 하면 또 얼마가 상금으로 나와요. 사이버머니 갖고서 1, 2등 하면 실제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가서 많이들 하고요. 왼쪽 아래는 저희 회사 로비를 스케이트장으로 바꿔서 저렇게 롤러스케이트 타고 음악 틀고 놀기도 하고 중간에는 이제 어린이들을 이제 부모님 일하는 대로 데리고 오게 하기 위해서 놀이동산으로 꾸며서 텀블린 만들고 막 인형의 집 만들고 이렇게 놓고 애기들이 많이 와서 같이 놀아요.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저희 회사 자체를 연말 파티장으로 변경시켜서 뭐 와서 밴드들 노래 부르고 술 마시고 놀고 이렇게도 많이 하고요. 저희 회사는 제가 먹는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이거 다 회사에서 찍은 먹 사진들이에요. 저희는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해피어라고 해서 맥주와 와인을 무제한으로 제공해주고요. 점심 무렵부터 술을 마시면서 보통 일을 하고 저희는 친구들을 초대하는 게 무제한으로 원래는 가능해서 금요일날 친구들 많이 불러서 놀고 금요일 해피아워 가보면 절반은 우리 회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맥주 마시고 와인 마시고 놀면서 되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는 굉장히 강아지들한테 친근하고 펫 프렌들리한 회사라서 강아지를 되게 많이들 회사에 그냥 데리고 오세요. 매일매일 출근할 때 강아지랑 같이 와서 강아지 옆에 있고 일하고 그냥 좀 작은 애들은 그냥 풀어놔요. 그래서 막 개발하고 있는데 옆을 툭 치고 지나간 강아지가 이렇게 보고 있고 뭐 회사 뭘 먹고 있으면 옆에 갖고 이러고 쳐다봐요. 달라고 주면 안 되고요. 근데 저렇게 저 중간에 전 제보 깜짝 죽은 줄 알았어요. 그냥 사람 지나다니는 통로에 저러고 누워 있고. 네, 저렇게 강아지들 프렌들리해서 저희 회사 특전 중에는 좀 독특한 게 강아지 동물보험도 저희 회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펫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근무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네, 이상이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 그만둔 지가 한 1년 정도 됐는데 뭐 넷플릭스 문화 자체가 워낙 독특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뭐 간단하게 뭐 짧은 워드로 좀 표현을 해봤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유와 책임 그리고 혁신이라는 세 단어로 좀 압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넷플릭스 하이어링 과정이 되게 좀 까다롭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11번을 보고 100% 동의를 받아야지 들어갈 수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딱 맞는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딱 찾는 회사입니다. 제가 갔을 때 제 자리가 한 1년 반 정도 비어 있었습니다. 그 스킬을 갖고 있는 사람 찾느라고 1년 반을 소비하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딱 맞는 사람을 찾았을 때 거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일단 넷플릭스에 입사하게 되면 엄청난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유냐면 일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깜짝 놀란 게 이쪽 왼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입사하자마자 제 자리에 세팅되어 있던 컴퓨터 시스템입니다. 맨 왼쪽에 맥북 프로 17인치입니다. 이게 3,000불이 넘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모니터가 애플 시네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게 1,000불이 넘습니다. 1,000불짜리 모니터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리눅스 서버가 하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저한테 컴퓨터가 2대가 더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들은 다 제 손으로 주문을 했고 제 보스의 허락 없이 바로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필요한 거면 인터넷으로 바로 신청하면 바로 자기 책상으로 컴퓨터든 소프트웨어든
바로바로 오는 시스템을 갖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가 주어지는 반면에 그만큼 퍼포먼스를 내셔야 돼요. 입사하자마자 퍼포먼스를 보스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기가 원하는 아웃풋이 언제 나오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중간에 나오지 않으면 바로 레이오프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서바이벌이나 뭐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다들 고수세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또 특징 하나가 갓 졸업하신 분들을 거의 안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시니어 엔지니어시고 경력들이 짧으신 분들이 7에서 8년, 긴 분들은 거의 뭐 15년 이상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부 경쟁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내부의 경쟁을 많이 시켜가지고 또 새로운 혁신들을 끌어내는데 제가 넷플릭스에 있을 때 기본적인 업무 외에 혁신 업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업무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또 사이드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엮어서 어떤 새로운 아이템, 그다음에 서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계속 할 수 있게끔 위에서 계속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혁신적인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고 그게 또 퍼포먼스 이밸류에이션의 어떤 일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넷플릭스가 또 1년에 한 번씩 핵데이라는 걸 합니다. 조금 트위터랑 좀 다른데 처음에 아이디어를 모으고 어떤 그 카페테리아에서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자기 아이디어를 이제 공개를 합니다. 그러면 그 공개된 사람 기준으로 이제 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를 하는데 그게 결과가 한 달 뒤에 발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분이 뭐 이렇게 영화를 보다가 자면 같이 영화도 멈추는 뭐 이런 아이디어도 냈고 그 전에 이제 어떤 한국 분이 또 1등 하신 경우도 있어요. 저도 좀 참가를 해서 아이디어를 냈는데 별로 반응이 시원치 않아가지고 못했는데 뭐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뭐 트위터는 뭐 이렇게 잘해서 입상을 하면 뭐 상을 주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는 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그냥 명예로 해가지고 박수만 받는 뭐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것들은 자기가 열정을 가지고 진짜 이 분야에서 정말 내가 이 일이 재밌고 정말 열심히 하고 싶고 그다음에 정말 내가 여기서 최고가 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넷플릭스에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최고의 대우와 최고의 환경과 최고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집니다. 그리고 최고의 인재들과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힘든 회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인텔 얘기를 할 건데요. 보시는 게 인텔의 미션 스테이트먼트예요. 사람들의 삶과 직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플랫폼을 우리 인텔이 제공을 한다. 이런 미션 스테이트먼트로 지금까지 제품을 개발해 오고 있고, 그리고 아래 보시는 게 이제 인텔이 캠페인을 해갖고 이제 인텔 브랜드를 사람들한테 널리 알린 케이스들인데, 왼쪽에 있는 게 스폰서스 오브 투모로우라고 해갖고 인텔이 이제 현재의 기술뿐 아니라 이제 미래에 필요한 기술들도 미리 우리가 끌어서 개발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또 어필을 하기도 하고, 오른쪽은 인텔 인사이드인데 저거 이제 90년대 때부터 인텔이 캠페인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겉에 볼 때는 제품을 겉에 볼 때는 인텔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안에 보면 인텔 칩이 들어있다는 거를 강조를 함으로써 인텔이 칩메이커로서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데 되게 핵심적인 역할을 한 캠페인입니다. 근데 인텔이 아무래도 하드웨어 회사다 보니까 앞에서 이제 페이스북이랑 트위터랑 진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 막 밥도 주고 사원들이 일을 하는 데에는 돈을 아끼지 않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는데, 인텔은 아무래도 좀 역사가 유구한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자유롭지도 않고요. 밥도 안 주고 뭐 하나 사려면 매니저 2명의 어프로벌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인텔의 약간 핵심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걸 세 가지만 공유를 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가 이제 constructive confrontation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드렸는데 누구든지 미팅에서 말을 할 수 있지만 데이터가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미팅을 가면 되게 치열하게 막 디스커션을 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제2 외국어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네이티브들은 그렇게까지 무례하지 않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가 영어가 짧은 외국인들이 서로 디스커션을 하다 보니까 말이 약간 짧아지면서 서로 약간 인신공격도 하고 서로 맘상하게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막 되게 거칠게 대화를 막 해요. 근데 그게 인텔의 약간 문화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회사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그런 거친 디스커션들이 인텔에서는 되게 많이 일어나고요. 요 두 번째가 인터널 그로스를 되게 인크리지하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갓 대학 졸업한 사람들을 많이 뽑지 않는다고 했는데 인텔은 갓 대학을 졸업했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뽑아요. 그래서 3개월은 한이문 기간이라고 해갖고 천천히 일 배워라 이러고선 좀 이렇게 냅둬요. 그래서 별로 성과를 기대하지 않고 그리고 암묵적으로는 그렇게 갓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1년 내에는 퍼포먼스를 낼 수 없다는 가정을 하고 그 1년 동안은 그 사원한테 디파트먼트 단위에서 월급이 나가는 게 아니라 코퍼레이트 단위에서 월급이 나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대기업이라 그런지 좀 여유 있게 갓 들어온 신입 사원들을 대하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쭉 시켜갖고 VP랑 CEO까지 올리는 게 인텔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인텔이 6명의 CEO가 있었는데 모두 인텔 내부에서 다 성장해갖고 선정이 된 경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오픈도어 폴리스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큐비클에서 근무를 합니다. CEO도 예외 없이 방이 없어요. 그냥 모두 다 보시는 것과 같은 그냥 그런 방 없이 문도 없이 저렇게 이렇게 통로 다 뚫려 있는 곳에서 일을 하고요. 그리고 누구에게든 미팅을 신청을 해갖고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대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제 인텔 내부 방침이긴 한데 저희가 뭐 감히 CEO한테 미팅을 신청을 하진 않지만 기본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제가 도착을 한 건데 저기 2명이 앉아서 디스커션을 하고 있잖아요. 그중에 오른쪽에 이제 의자에 다리 올리고 얘기 듣고 있는 사람이 저희 회사 CEO예요. 저런 식으로 이제 회사 사내 구내 식당에서 VP들을 만나갖고 굉장히 미팅을 많이 해서 CEO를 굉장히 자주 보기는 봅니다. 근데 저런 미팅도 뭐 이를테면 방에 들어가서 문 꼭 닫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구내 식당에서 되게 편안하게 커피 한잔 하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게 인텔의 문화입니다. 저는 아도비의 문화에 대해서 잠시 얘기 드릴까 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요즘 실리콘밸리 약간 트렌드가 작은 회사들을 이렇게 acquire 하면서 회사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저희 회사만 해도 뭐 작은 또는 큰 회사들을 계속 멀징하면서 커진 회사예요. 지금 한 6,000명 정도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는데 되게 재밌는 게 팀마다 분위기가 매우 달라요. 뭐 아크로벳 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아직도 되게 하드코어하고 딱딱하고 아저씨들 되게 많고 막 이래요. 반면에 지금 저희 팀은 되게 젊고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사람들도 되게 플렉서블하고 항상 얘기하고 되게 팀마다 좀 분위기가 달라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몇 가지 포인트 해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회사 전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변하려고 하는지 그 노력들을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1년 반 또는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앱을 만들었어요. 앱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이런 식으로 사이클이 있었는데 저희가 최근에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바뀌면서 더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디벨롭먼트 프로세스도 예전에는 1년 반을 잡고 자 앞에 디자인은 3개월, 여기는 몇 개월 막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이게 2주 단위로 디자인과 디벨로핑이 약간 되게 애자일해졌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 회사 전체적으로 문화가 바뀌어가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의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를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보통 그 코퍼레이트 소셜 리스폰시빌리티라고 해서 저희가 번 만큼
사회에 공헌한다, 사회에 나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회사 나름대로 방침도 굉장히 많고 프로그램도 되게 다양하게 저희들한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이번에 필리핀 그 재 났을 때 막 200불을 뭐 후원을 했다. 그러면은 회사에 그거 나 200불 후원했어. 그러면 회사에서도 200불을 같이 후원해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1 매칭 후원 프로그램도 있고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저희 니팅 클럽이 있어요. 바느질 뜨개질 클럽인데요. 홈레스 여성분들 중에 원치 않는 임신을 하신 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솔직히 그 아이를 누가 축복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아기 모자나 아기 블랭킷, 아기 양말 같은 걸 이렇게 막 한 반년에 한 번씩 이렇게 다 떠서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분들한테 전해드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문화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화요일마다 다 모여가지고 같이 바느질하고 밥 먹고 한 6개월에 한 번씩 그거 전달식 하고 그런 식으로 되게 재밌는 좀 이렇게 문화가 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나이대가 뭐 진가나 트위터처럼 어린 분들이 많이 안 계세요. 되게 좀 40대, 30대, 40대, 50대 여기가 진짜 실은 저희 나이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중심이에요. 워크라이프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제 친구들만 해도 일은 되게 잘해요. 일을 할 때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게 하되 너의 라이프가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기가 좋아요. 뭐 제 친구는 지금 매일 아침 새벽 4시에 바다 수영을 합니다. 그 친구는 원래 발레리나였어요. 근데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 여기에 크게 구멍이 났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수영을 시작해서 자기를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바다 수영을 하고 지금은 뉴질랜드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막 바다 수영해서 건너고 영국에서 프랑스까지 막 바다 수영해서 건너고 약간 그런 친구예요. 근데 회사에서 지원을 해줘요. 뭔가 이런 사람들 되게 뭔가 헬시해 보이잖아요. 자기의 라이프를 즐기는 사람, 자기 삶에 행복한 사람이 일도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문화가 저희 회사의 약간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너무 6분 말씀 잘 들었고요. 말씀 들으니까 저도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제품을 만드는 것 그건 못지않게 회사에서 실리콘밸리는 많은 회사들이 그 기업 문화를 만드는데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제품과 서비스는 뭐 쉽게 카피를 할 수 있는데 이 기업 문화는 이제 쉽게 카피를 못 하기 때문에 또 그런 더 하드하게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여쭤볼 게 이제 퀴즈는 아니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사실 실리콘밸리 하면은 이미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회사에 뭐 구글 얘기긴 하겠습니다만은 회사에 뭐 수영장 있고 또 이제 새끼 다 주고 또 뭐 병원도 있고 정말 이런 천국이 있나?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쪼기만 하나? 뭐 이러면서 굉장히 거기는 굉장히 천국이고 우리 직장은 너무 좀 별로야 이러면서 굉장히 좀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국내 그런 모 기업이 있는데 굉장히 저런 기업이 있다 이러면서 또 부각도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정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정말 나는 정말 천국에서 일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나요? 일만 따지면 어떻게? 일만 따지면요. 일만 따지면 예. 그러니까 그러면 나는 지옥에서 일하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무제한으로 주어지고요. 그것을 위한 서포트가 엄청나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밥도 주고 놀게도 해주고 뭐 오락실도 마련해주고 빨래도 해주고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최대한 퍼포먼스를 내면서 일을 딴 생각 안 하고 일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의 천국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게 일을 열심히 하면 그 공을 그 개인이 온전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일을 열심히 하면 그게 팀의 공이 되고 그 팀을 뭐 대표하는 부장님의 공이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열심히 일한 만큼 그 크레딧을 다 본인이 온전하게 받고 그게 다 승진이나 연봉 인상으로 연결이 되는 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아까도 이제 핵위하고 핵데이 해커톤 얘기를 했는데 기업마다 그런 핵 문화가 좀 많이 기업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게 좀 있다. 아까 소개 안 해주신 분 중에 우리 준용 씨는 혹시 진가의 핵 문화 혹시 좀 있나요?
저희 회사에도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본적으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마다 팟이 있고 스튜디오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데이 내지는 핵 위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속한 팀은 핵을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회사의 컬처보다는 팀 컬처도 저희는 있어서 저희가 딱 한 번 했을 때는 이렇게 저희가 보여주신 화면인데 버튼 하나를 안 쓰고 있더라고요. 저희 로고만 달랑 나오고 있는데 야 우리 이거 왜 로고 올리고 있어? 로고 왜 뭐 해보자. 로고를 클릭하면 이렇게 저희가 프로모트하는 게임 리스트가 쫙 나오게 하는 거를 이렇게 엔지니어 셋이서 야 서버에서 이거 뿌려줄 수 있지. 너 클라이언트에서 이거 받으면 이렇게 뿌릴 수 있지. 해볼까? 그래갖고 한 5시간만 해서 프로덕트에서 이렇게 올려갖고 그대로 제품화 된 적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핵을 그 이제 호연 씨한테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핵을 왜 하는 걸까요? 기업에서? 기업에서 사실 일을 매일매일 하다 보면요. 버그 픽스가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태스크 이렇게 점점 이 프로덕트를 잘 만드는, 그러니까 트위터에서 뭐 리트윗이 잘 되게 하자, 뭐 그냥 그게 팀의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 정말 트위터가 뭐 중국에서 갑자기 터지게 하자라든가 뭐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것들, 그리고 아니면 트위터에 맥 전용 클라이언트를 만들자, 아니면 트위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이 뭔가 뭐 월드컵 응원을 할 수 있게 해주자, 뭐 그런 기획들이 나올 수가 없죠. 아무래도 매일매일 일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걸 프로젝트를 합시다라고 하면은 위에서 승인도 떨어져야 되고 기획서도 들어가야 되고 다큐멘트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효과를 미칠지에 대해서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해보는 거죠. 일주일 동안. 제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하면 제가 넷플릭스 있을 때 좋았던 것들은 이 핵데이나 뭐 이런 것들이 보면 문제점들을 이렇게 마음대로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점들 서비스를 하면서 혹은 자기가 일을 하면서 발생했던 문제점들을 이걸 자유롭게 얘기하고 그게 다시 이제 어떤 핵데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적인 어떤 아이디어로 또 받아들여지고 그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회사에서 굉장히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뭐 이런 문화들이 넷플릭스에 있어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 것들은. 네, 그리고 트위터 자체도 전신 회사인 오디오라는 회사의 해커톤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트위터가 분사돼서 나온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핵선이라든지 핵위크 같은 건 굉장히 좋은 문화인 것 같아요. 프로세스를 좀 줄여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과거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진짜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거를 만들어봐야 되고 뭔가 프루브를 하고 막 좀 프로세스가 좀 과장되어 있다면 해커선처럼 뭐 하루 또는 일주일 정도 그냥 아주 포커스해서 하나를 해보고 이게 될까 안 될까를 한번 보는 거예요. 실제로 해커선 안에서 그냥 그냥 코딩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 디자이너들도 그 해커선 안에 들어가서 같이 해커선을 하기도 하고요. 마케팅이 심지어 이렇게 같이 들어와서 이게 정말 마케터블 한지 안 한지를 같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해커선이 전체적으로 프로세스를 좀 줄여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과연 좋은 아이디어가 나면은 그게 실제로 바로 뭐 출시되는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좀 프로세스가 좀 간단해지죠. 해카톤을 원래 그 페이스북에서 좀 그 문화를 먼저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엔지니어만 참여하는 건 아니죠, 그죠? 그 다 이렇게 다 하죠. 관심 있는 사람 하는 뭐 겁니다. 엔지니어 그 개발만 하는 게 아니라 뭐 빌딩 뭐죠 인테리어도 하고요. 막 페인트 이상한 거 칠해놓고 어느 날 갑자기 뭐 계단이 갑자기 무지개색이 돼 있어요. 했대요. 그래서 좋다고. 핵의 그 페이스북의 별명이 해커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그 페이스북의 앞길을 굉장히 큰 길인데 행정 지역명을 바꿔버렸어요. 도로 이름을 해커웨이로 정식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번에 PHP 지원되는 언어 이름을 핵이라고 만들어놨죠. 우리나라는 근데 핵하면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여가지고 해커 하면은 좀 뭐랄까 좀 나쁜 사람 뭐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그 핵이 정말 그 회사 엔지니어들이나 직원들을 좀 못 살게 구는 그런 그냥 끊임없이 좀 혁신 아이디어를 내라 하는데 정말 사일로도 많고 레가시도 많으니까 뭔가 같이 모여가지고 딴 거 자기 업무 떠나서 한번
아이디어 한번 내봐라 뭐 그런 문화인데, 근데 좀 우리 기업에도 여기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한국 기업에도 좀 핵 문화가, 그래서 그 라이프 핵, 뭐 미디어 핵 하면서 그런 문화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아까 이제 좀 직업 안정성 문제를 많이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는 뭐 고용 안정이 굉장히 좀 많은 큰 이슈고, 그게 뭐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고용 안정이 큰 이슈인데, 제가 알기로는 뭐 실리콘밸리 많은 기업들이 고용 안정하고는 굉장히 좀 거리가 먼 그런 언제든지 좀 자를 수 있고 그런 문화인데, 이렇게 좀 여쭤보면 저는 사실 좀 준용 씨 생각이 많이 나요. 왜냐면 이렇게 저는 뭐 기사 이렇게 쓰다가 진가가 뭐 한 10% 잘랐다 이러고 우리 준용 씨 어떡하지 생각이 많이 나고, 또 이게 뭐 페이스북에 우리 준용 씨가 많이 정말 내 동료 직원들이 잘려나가는 모습을 생생하게 이렇게 그려주시면서 정말 참 안타깝고 이런데, 그게 정말 어자일한 이게 직업 상태 아닙니까? 내 옆에 있는 직원들 잘려나가면 좀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굉장히 묘하죠. 예. 어제까지 저랑 같이 프로젝트 하던 친구가 오늘 그거를 받고 나가게 됐는데, 제일 묘할 때는 그리고 다음날 출근했는데 이 친구 이름이 그대로 있으니까 같이 이렇게 하던 게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심각한 퍼포먼스 저하를 내서 잘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롤이 겹친다든지 지금 이 조직이 지금 우리의 스트럭처단에 필요하지 않다든지 이런 이유, 개인 탓보다는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서 그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저 자신도 당연히 항상 이게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저희는 거의 매해 레이오프를 하고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계속 레이오프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크게 자르진 않지만 대신 저희는 아주 정직하게 퍼포먼스 중심으로 자릅니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사람들도 누가 봐도 그냥 고개를 살짝 끄덕일 수밖에 없는 친구들이 보통 회사를 나가게 돼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 재밌는 게, 시각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은 고용주 입장에서 사람을 자른다라는 레이오프가 있다면은 한마디로 제가 고용인의 입장에서도 너희와 나이가 핏이 안 맞으면 나는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약간의 긴장감이 형성되는 문화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이 회사에 일하기 때문에 여기서 평생을 일해야지,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은 다른 곳으로 가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더 좋은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회에 눈을 뜨고 산다는 점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약간 프로스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한 슬라이드 중에 초코파이 없는 거 기억나시죠? 정이 없다는 거, 지금 그 얘기고요. 크게 두 가지 차이점이, 실리콘밸리 회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노조가 있는 회사를 저는 본 적이 없고요, 그 동네에서. 그다음에 누구든지 회사 이제 입사를 할 때 at will employment이라는 그 서류에 다큐멘에 사인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회사는 너를 언제나 아무 이유 없이 자를 수 있고 너도 언제든지 아무 이유 없이 회사를 그만둘 수 있다라는 거에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말한 어떤 실리콘밸리, 사실 다른 지역에서 저는 일을 안 해봐 잘 모르겠는데, 그게 바로 그 정이 없는 그냥 철저한 그런 문화죠. 언제든지 잘릴 수 있다 하면은 사실 넷플릭스가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넷플릭스 정말 이 연봉도 많이 주고 빡센 회사인데 이메일로 바로, 매니저도 아니고 이메일로 너 나가 이런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예, 유명한데. 예. 보통 매니저들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고요. 뭐 수시로 나가니까 제가 딱 들어갔을 때 같이 팀에 계신 분들이 2년 이상 계신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 새로 오시거나 바뀌거나 뭐 그러신 분들이고, 레이오프라는 것 자체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또 자기한테 좀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어요. 전에 뭐 CEO인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1년에 뭐 20%씩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준다. 뭐 자르시면서 왜 저런 얘기를 하실까 막 전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좀 일을 해보니까 사람을 자르면서 그 사람이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굉장히 좀 실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한국과 달리 이쪽 노동 유연성이라고 하죠. 한국은
그런 용어로 쓰는데 미국은 노동 유연성이 굉장히 유연하고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또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안 맞을 때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데 얼마든지 자기 맞는 회사를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선택의 자유가 많이 주어지고 대신 회사 입장에 봤을 때는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파이낸셜리 좀 그 전체 조직이 필요 없어진 상황에서 그 자름으로써 뭐 레이오프를 함으로써 어떤 회사의 전체적인 퍼포먼스를 올리는데 좀 장점이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긴 한데 저는 좋은 점이 되게 좀 있다고 좀 보는 편입니다. 고용 안정성보다는 어쨌든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게 엔지니어로서는 더 그 노조가 없다는 게 그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조가 사실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사를 필요로 하고 회사가 나를 필요로 하면 같이 있다가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평생 고용이고 내가 잘리면 어디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잘리면 큰일 나고 그러다 보니 회사도 점점 자르기도 힘들어지고 잘리면 불쌍한 사람이 되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잘려도 별로 불쌍한 사람이 아니고요. 잘릴 분위기가 나면은 온갖 리크루터들이 링크드인을 통해서 연락을 해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면접 보자고. 그러고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나를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또 딴 데 있고 또 여기서는 잘린다고 해서 좋은 글씨 딱 찍어가서 잘린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안 맞은 사람, 딴 데 가서는 또 잘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니까 노조가 굳이 필요가 없어서 없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재밌는 게 있는데 그 제가 넷플릭스 그만뒀을 때 링크드인을 한번 업데이트를 했거든요. 그걸 한번 업데이트하니까 이메일이 주르륵 옵니다. 링크드인 쪽으로. 뭐 너 이쪽 자포지션 오프닝 돼 있는데 뭐 관심 있냐? 뭐 그래서 한국 분들 최근에 좀 많이 링크드인 많이 하시는 분 많아지셨는데 뭐 만약에 해외 취업을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링크드인 열심히 하시라고 좀 강추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잘린 얘기만 해가지고 좀 살벌한데 좀 약간 즐거울 수도 있고요. 그 연봉 얘기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왜냐면 참 그 또 이제 실리콘밸리 하면 또 좀 많은 돈을 주는 그런 그 문화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뭐 더군다나 뭐 와치에 민수하는데 뭐 20조 원 이런데 하니까 이게 돈이야? 뭐 이러면서 이게 뭐 그런 문화도 뭐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또 그 동네 집값이 비싸기 때문에 또 그렇게 행복한가에 대해서도 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에 실리콘밸리에 돈 많이 주기로 유명한 두 회사 트위터와 넷플릭스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두 분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 돈 뭐 얼마까지는 아니지만 살만한가 뭐 이런. 네,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는 기본적으로 연봉이 1억이 넘습니다. 그거는 뭐 확실하고요. 근데 트위터 그 샌프란시스코 1억 2천이 텍사스에서 8만 불 그러니까 연봉 1억 2천이 8천만 원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봉 8천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연봉 1억 2천이 비용이 하도 많이 들기 때문에 남는 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집값 일단 세금이 38%고요. 그리고 집값이 베드룸 하나 그러니까 방 하나짜리니까 뭐 한 20평 될까요? 20평 정도 되면은 한 달 월세가 한 3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튜디오 원룸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에서는 원룸이 200만 원 정도. 다 월세잖아요, 그죠? 월세죠. 예. 그래서 뭐 저는 사실 굉장히 부자가 되는 줄 알고 텍사스에서 있다가 시골에서 있다가 굉장히 부자 되는 줄 알고 갔었는데 정말로 남는 게 거의 없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리고 식당에 한번 가면은 둘이 가면은 한 4, 5만 원은 기본적으로 나오니까요. 그래도 샌프란에 사는 게 어디예요? 예, 그러니까요. 샌프란은 낫습니다. 네, 정말 물가가 정말 비싸요. 살인적으로 비싸요. 저도 이번에 한국에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한국도 굉장히 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면은 텍스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다 비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샌프란시스코는 어떻게 보면은 나름 미국 문화의 중심지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인디 문화라든지 뭐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보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거는 나름의 기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히 뭐 네트워킹 같은 거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또 다른 기회잖아요. 그런 기회 비용이 저희가 더
비싼 렌트를 주고 사는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정말 기회비용, 그 실리콘밸리에 사는 기회비용은 실리콘밸리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기술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리고 잘렸을 경우에 바로 옆 회사로 또 가면 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기회비용이 굉장히 그래도 괜찮은 장사이긴 하지만 정말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 부자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 이제 특히나 한국 분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사시는데 재미없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되게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나가서 놀으라고, 이렇게 좋은 공연이 많고 이렇게 좋은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나가서 밀업에 나가서 사람 만나고, 뭐 저녁에 월화수목 금토일 이벤트가 있어요. 엄청나게 파티도 많고, 조금만 한 번만 더 눈 뜨고 조금만 부지런해지면은 본인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오히려 거기서 골라 다녀야 될 정도로 많으니까 이게 다 기회인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샌프란시스코로 오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고 살아요. 네, 넷플릭스는 10만 불이 많은 용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갓 졸업하신 분들을 안 뽑고 대부분 다 경력들이 굉장히 최소한 시니어급 이상을 뽑기 때문에 대부분 연봉들이 뭐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이상을 받고 계십니다. 대부분. 저도 뭐 엔지니어로서는 거의 최고 연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는 솔직히 꿈이 한국에서 그냥 선임연구원으로 평생 그냥 1억 연봉만 계속 받는 그런 직업이 있었으면 그냥 주저없이 갈 거예요. 대신 연봉이 그렇게 많은 대신 그에 따르는 책임과 그다음에 퍼포먼스에 대한 어떤 익스펙테이션, 그 프레셔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연봉을 조금 덜 받고 덜 일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연봉 수준이 아까 앞에 말했던 레이오프를 쉽게 하는 구조랑 밀접하게 연관돼서 되게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것 같아요. 회사 입장에서도 큰 연봉을 페이하고 얘를 불러들여도 얘가 퍼포먼스가 이상하면 바로 잘라내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누리고 있는 많은 좋은 환경들이 이 고용이 유연하다는 거에 기반을 뒀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 때문에 네, 둘 중에 하나만 취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디자이너들이 실은 엔지니어들보다 더 많이 받고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특히나 UX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몸값이 장난 아니게 비싸세요. 그래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UX 하시면은 미국 실리콘밸리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서로 생각해요. 누가 높낮은 경쟁을 지금. 그리고 또 여쭤볼 게 제가 뭐 인문계 문과라서 그런지 몰라도 실리콘밸리 하면 엔지니어 문화, 강한 엔지니어 문화고 또 다 엔지니어 중심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엔지니어 아니면 오버헤드라고 뭐 홍보나 이런 분들도 인사 많이 없어요. 대부분 다 엔지니어 중심이고 엔지니어 월드 거기는 뭐 엔지니어 중심. 문과는 뭐 어디 뭐 발디딜 틈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문화인 것 같은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또 아니라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에서 그런 이렇게 인문학과 또 이제 엔지니어 문화를 어떻게 또 조화롭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예, 제가 인문학을 공부를 했으니까. 호연 씨 그리고 영문과입니다. 예. 제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은 신문방송학과 나왔고요. 엔지니어인데. 그리고 물론 컴퓨터 사이언스가 대부분이지만 다양한 배경을 가질수록 그 인사이트라고 하죠. 그 어떤 사물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트위터는 또 언론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 또는 인문학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를 해석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엔지니어들, 진짜 코어 엔지니어들, CS를 나와서 정말 CS를 잘하는 엔지니어들은 백엔드 엔지니어링 쪽으로 많이 가고요. 프로덕트나 유저와 직접 페이싱하는 거는 아무래도 인문학적 소양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일단 IT 기술 자체가 지금 큰 트렌드가 뭐냐면 사람을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기술 자체가 좀 흐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UX라든지 지금 빅데이터도 사실은 테크놀로지 면에서 봤을 땐 그냥 뭐 빅데이터 뭐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UX 테크놀로지인데 실제로
궁극적으로 이렇게 추구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이해하기 위한 테크놀로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인문학 하신 분들이 이쪽 IT 기술까지 이해를 하시면 정말 경쟁력 있는 어떤 밸류들을 가진 어떤 커리어 패스들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하는 쪽은 IT지만 학부 때 전공은 지질학과를 나왔고 신문방송학과에서 부전공을 했고 대학원은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래서 사실 그쪽으로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제가 개발자를 아주 옛날에도 한 적이 있지만 자전거를 배우는 거는 자전거를만 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어디 가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문학을 해서 인문학과 이런 또 자연 뭐 전사이든 이렇게 융합이 되면 그런 그 자전거를 타는 기술과 그 자전거를 타고 어느 목적지를 어떻게 갈 건지를 다 같이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보통 만시간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정말 좋아하는 일을 계속 그렇게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저희 팀 디자인 팀만 봐도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다양해요. 뭐 바이오 엔지니어링에서부터 시작해서 앤트로폴로지, 인류학 뭐 이런 게 뭐 심지어는 컴퓨터 사이언스 하시던 분이 디자인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근데 제가 실은 그거를 이 친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몇 달 전에 밥 먹다가 백그라운드를 알고 보니까 디자인 백그라운드가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팀에. 그럴 정도로 백그라운드가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잘하셔서 그거의 전문가가 되시면은 그 일을 하시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네, 조금 더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된다 식으로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결국은 입사를 하시려면 그 전공을 한 사람들과 싸워서 그 발을 넘기셔야 돼요. 그 정도까지 하시지 못하시는 상태의 관심 정도로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거의 시간 다 됐는데 그 플로어에 넘기기 전 마지막 질문 하는데 이거는 약간 문화랑은 좀 상관이 없는데 그 여기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제일 지금 핫한 아이템이 뭐냐? 지금 실리콘밸리에 제일 뜨는 아이템이 뭐냐? 웨어러블이냐? 뭐 IoT냐? 아니면 뭐 빅데이터냐? 이런 아이템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할 때 제일 그 뜨는 아이템은 이것 것 같아. 핫한 지금 제일 핫한 분야는 이거다. 우리 저 종영 회장님부터. 제가 하는 분야에서는 글쎄요, 그 뭐 많은데 지금 생각나는 거는 그 요즘에는 시스템 관리자와 개발자의 구분이 굉장히 모호해지기 때문에 그 스크립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관리자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도 그런 사람이 없어서 정말 계속 사람을 찾고 굉장히 그런 리크루팅을 많이 하고 있어서 사실은 그런 쪽에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뭐 어떻게라도 같이 가고 싶어요. 진짜로 같이 하고 싶고, 그러니까 뭐 파이썬이나 뭐 이런 쪽에 요즘 그런 루비나 이렇게 하시고 시스템 관리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는 굉장히 핫합니다. 뭐 그 페이스북, 구글 뭐 하여간 이런 데서 제일 찾고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제 분야에서는. 시스템 관리자라는 거는 그러면 그 그러니까 뭐냐면 그 구글이나 이런 그 네이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그 사이트가 늘 돌아갈 수 있게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하여간 사이트 다운 안 되도록 계속 이렇게 관리해 주든 뭐 그런 일을 얘기하는 거죠. 네. 연봉 많이 받나요, 그런 분? 굉장히 많이 받죠. 그러면 우리 호연 씨는 그 제일 요즘에 핫한 아이템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핫한 거는 인터넷 오브 띵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고요. 인터넷 오브 띵스가 사실 뭐 80년대부터 있었던 개념이지만 뭐 그 옛날 80년대 뭐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해서 뭐 전화로 하면은 커튼 열리고 보일러 켜지고 뭐 그런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옛날에 그런 거의 문제는 기계마다 커튼마다 냉장고마다 화면을 달아놨어야 된다는 건데 지금은 센서만 놓고 핸드폰으로 다 제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그게 앞으로 글쎄요 핫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분야라고 그 생각합니다. 트위터에서는 IoT 많이 준비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모르겠는데요. 예, 좀 준비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 저
에릭 형님은 예. 뭐 보는 사람 입장이 조금 다른데요. IoT 요새 VC 뭐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관심 많고 IoT 같은 경우에 저희 한국이 굉장히 강점이 많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최근에 구글이 산 회사 같은 경우도 실제로 신기술은 그다지 없습니다. 근데 그 만들어낸 것들이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고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 밸류를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러니까 IoT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을 주고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 그런 것들이 좀 대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 허리님은 인텔에서 지금 요즘에 물론 인텔 뭐 관심 많지 않습니까? 모바일 또 많이 가고 있고 빅데이터 뭐 클라우드 서버 많이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회사에서 요 분야가 정말 그 관심이 많다. 이규제큐티브부터 뭐 엔지니어까지 요 분야는 정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관심이 많기로는 아무래도 저희 회사에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다주는 서버일 텐데 서버는 이미 저희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가질 필요가 없고 저희 회사에 새로운 디파트먼트가 생겼어요. 뉴 디바이스란 디파트먼트가 생겨서 웨어러블이나 뭐 이렇게 접촉 없이 이렇게 핸드폰을 충전하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정말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디파트먼트가 하나 통째로 생겼는데 거기서도 웨어러블을 되게 중시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CES에서도 무슨 이어폰과 심박수를 연동을 해갖고 심박수가 빨라지면은 뭐 이어폰에서 재생되는 음악도 더 빨라져서 운동의 효과를 더 높여주는 뭐 그런 이어폰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샌프란시스코가 워낙 건강에 관심 많은 사람이 많다 보니까 웨어러블과 이제 건강을 접목한 그런 제품들을 되게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산호세에서 요즘 가장 핫한 건 웨어러블이 아닌가 싶습니다. 웨어러블 또 나왔고 나영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 아까 이제 리스폰시브 디자인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디자인 트렌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그러니까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한국에서 리스폰시브 그 디자인이 좀 많이 좀 힘들어요. 제가 듣기로는 한글 폰트가 좀 안 맞다 뭐 이런 예를 들면 한글 받침이 있기 때문에 리스폰시브 하면은 그 받침이 흘러간다 뭐 이런 뭐 제가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런 한국의 웹 디자인이 좀 개선점이 혹시 있을까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그 웹 디자인의 미래 혹시 뭐 짧게 자기가 본 직관적으로 너무 어려운 질문을 저한테 죄송합니다. 그 아마 기술적인 부분으로서 그런 저희가 그 한일 중 캐릭터는 그 3바이 캐릭터라고 그래가지고 라틴 계열 캐릭터랑은 좀 달라서 그걸 처리하는 방법도 다르고 그 플로우라고 요즘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 캐릭터가 흘러서 이쪽 플로우로 가는 뭐 이런 건데 그런 그 플로우 그런 기술도 조금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국가에서 조금 더 기술을 투자를 해서 이 부분을 인핸스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뭐 많은 CSS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술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노력해서 발전시키고 그래서 기술이 생긴 거라면 누군가가 해주기를 기다린다기보다는 한국 내부에서 아니면 일본에서 중국에서 함께 같이 노력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 뭐 정부나 아니면 다른 누구 미국에서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웹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웹의 미래. 디자이너 입장에서 그거는 저는 이제 이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웹이 훨씬 더 리치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웹이 단지 뭐 크롬, 파이어폭스, 뭐 사파리 이런 데 들어가서 보는 웹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런 데 올라오는 모든 그 웹 커넥티비티가 이미 웹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디바이스에서 쓰시는 것들 꼭 브라우저 웹 브라우징이 아니라 이런 것들로 점점 스며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 그런 게 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준영 씨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사실 한국이 게임 선진국이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물이 정말 잘하는데 그 한국 게임은
뭐 장단점 뭐 이런 거를 본인의 시각에서 그 이거는 정말 한국 게임이 정말 잘하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더 글로벌하게 가려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는. 죄송한데 그 처음에 제너럴한 질문 답변하면 안 될까요? 뭐가 핫한지? What's next? 오케이. 예. 제 게임 팀에 있지 않은지라 조금 제가 좀 너무 모르는 데에 대해서 말하는 게 좀 두려워서 차라리 제가 핫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말씀드리면 저는 앞으로 핫할 것보다 지금 이미 핫해 있는 것 중에 관심들이 좀 있어서 기업명 몇 개로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렇게 스크립팅하는 서버 사이드 관리자들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서버 사이드에서 대용량 로그 분석하는 거 되게 어렵고 인덱싱하는 거 짜증나고 그러는데 그런 걸 해결한 스플렁크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이 하는 일은 전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고 생각하고 이미 떴지만 공유 경제 모델을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나 우버 같이 놀고 있는 현재의 자원을 개인적으로 돌려서 쓰고 있는 그 산업과 저는 또 스퀘어라고 모바일 결제하는 회사도 굉장히 인터레스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거가 제가 지금 봤을 때 되게 이미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소프트웨어 쪽에 굉장히 방점이 찍혀 있었는데 이제는 그 하드웨어도 굉장히 소규모가 되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돼서 뭐 라즈베리 파이에 얹어서 아두이노를 회로 조작한 다음에 3D 프린터로 찍어내고 그런 플로우를 다 알고 있는 엔지니어가 있으면 그걸로 할 수 있는 일들 굉장히 많고 저는 되게 그런 쪽 하드웨어를 많이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하드웨어 많이 쓰는 쪽이 앞으로는 굉장히 핫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그 What's next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정말 그 인터넷 오브 싱스나 그 웨어러블 또 이제 이런 그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그 기사에서만 나오는 그런 또 CES나 MWC에서 나왔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많이 미는 그런 아이템이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제가 6시 지나서 좀 한두 분 정도 그래도 질문을 받고 먼저 안녕하세요. 개발자로 일하고 있는 노지훈이라고 합니다. 일상적으로 하시는 일들을요. 누가 정리해서 누가 계획해서 하시는지가 궁금해요. 뭐 프로젝트 단위든 아니면 작은 단위의 뭐 개선 과제든 이걸 위에서 내려오는 건지 아니면 동료들끼리 뭐 이야기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되는 건지 아주 일상적인 수준에서 말씀 주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그 지라 시스템에서 티켓을 만드는데요. 그 티켓을 만든다고 하는 건 이제 뭐 여기 버그가 있다. 이걸 개선하자. 뭐 그런 그 문제 제기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매니저도 할 수 있고 PM이라고 프로젝트 매니저도 할 수 있고 아무나 하고 그거를 어사인하는 것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쭉 그런 백로그에 이런 티켓들이 쭉 있고 나 이거 할래 하고서는 일주일 동안 뭐 할지 정하는 좀 자유로운 시스템입니다. 누가 이거 해라고 하는 거는 별로 없고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까 누가 이걸 할래라고 물어보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로액티브하게 지금 쌓여있는 문제가 있고 내년에 어떤 문제가 보이는데 우리 회사에 우리 조직에 어떤 문제가 빨리 더 풀어져야 이게 우리 회사에 더 도움이 될까 스스로 판단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을 설득해서 그거를 빨리 풀어내는 능력 그게 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조금 첨언을 하면 그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직이 이게 피라미드형으로 돼 있어서 위에서 이제 어떤 지시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중간 매니저들이 디테일한 것까지 이제 관리를 하는 어떤 형태가 그런 조직 문화가 돼 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는 마이크로 매니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다 그렇게 되는데 제가 미국 회사 여러 군데 이제 다 돌아봤는데 주로 이제 매니저들이 그렇게 마이크로 매니징하는 경우도 간혹 있는데 대부분 이제 매니저들이 하는 일이 뒤치다거리서부터 골 세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니저들이 이제 골이 어떤 건지를 세팅하고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팀원들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혹은 이게 뭔가 이 골을 어치브를 못할 상황이 생기는 건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게 매니저거든요. 그러니까 팀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어떤 회사 내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그 골을 정확하게 알고 자기가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찾아서 자기 일들을 세팅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지라에 입력하고 지금 어떤 문제인데 내가 해결을 못할 땐 빨리
자기 보스한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들을 빨리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내는 그런 문화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 예, 또 질문 혹시 한 분 정도. 예, 저 이거 끝나고 제가 질문 하나만 해도 될까요? 예, 마지막으로 실리콘밸리 진출을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십시오. 우리 저 먼저 회장님부터. 제가 오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 이렇게 오늘 이렇게 같이 온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저 정도니까 저렇게 하지라는 혹시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단지 지금 보이는 것뿐이고요. 사실 다들 각자 어려운 점도 많았고 힘든 점도 많았고 노력을 많이 한 거고 단지 옆에 그 겉으로 보이는 거에 그게 너무 나도 저 정도 돼야 뭐 저런 학교를 나와야 되나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 정말 다 열려 있고 아무것도 이렇게 차별 없고 그런 편견 그런 거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곳이기 때문에 도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네요. 어떻게 보면 좀 무책임한 말 같기도 하지만 이렇게 도전하지 않으시면 뭐 누가 이끌어주지는 않죠. 그래서 뭐 제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be yourself고요. 자신이 잘하는 거를 전문화해서 자기 영역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실리콘밸리에 가고 싶으시면은 유학을 가는 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 쉽진 않죠. 예,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발표했듯이 저는 유학파가 아니라서 저는 좀 다른 케이스인데 뭐 제가 이제 뭐 해외 진출을 꿈꾸고 그런 것들을 이뤄가는 과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한 분야에 열정을 가지고 계속 매진하고 실력을 계속 기르고 그것들을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내가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과 관계들을 좋게 하다 보면 언젠간 기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해외 취업뿐만이 아니고 또 앞으로 스타트업을 다시 시작을 한다든지 회사에서 어떤 큰 역할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펙을 쌓지 마시고 실력을 쌓고 기다리시면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력에 집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를 가고 싶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리고 가고 싶은 마음은 되게 굴뚝인데 실질적으로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 뭔가 되게 막막하고 그러니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은 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알게 되면 메일이라도 한 번 더 보내보고 조언이라도 한 번 더 구해보고 그러면 실리콘밸리 계신 분들은 되게 그런 분들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되게 열심히 아마 답장을 해주실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유학을 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유학을 가든 가지 않든 일단 GR이라도 한번 봐보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해야 그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실리콘밸리로 나오는 것까지. 네, 이런 앞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걸 다 하시다 보면은 자기 자신이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내가 볼 수 있는 관점이 되게 커진다는 걸 느끼는 순간이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시다 보면은 내가 벌써 많이 커져 있지 않을까. 솔직히 유학을 나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뭐 저희 직업 찾는 게 어느 누구도 쉽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 지금에서야 옛날 생각 이렇게 뒤돌아보면 되게 쉬운 일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그 프로세스 하나하나 가는 길들은 굉장히 험난했거든요. 저도 좌절도 엄청 많이 했었고 뭐 어느 날 집에 가는 게 너무 슬퍼서 울기도 했었고 막 이럴 정도로 힘든 일들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정말 시야가 넓어지는구나.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구나. 그런 것들이 나한테 다 자양분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실리콘밸리 오고 싶어 하신다는 전제하에 그러면 뭔가 얻을 거, 가면 좋을 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꿈을 꾸실 텐데
최대한 여기저기 많이 알아보고 들어보셔서 인생은 되게 공평하잖아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생겨요. 얻는 거 얻을 예정일 것만 보지 마시고 잃을 예정일 것도 미리 최대한 아셔서 이걸 내가 교환을 하는 게 나한테 더 행복해지는 일인가? 자기마다 다를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최대한 많은 분한테 들어보셔서 그런 결정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그 이제 여기 실리콘밸리 문화 세션은 여기서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네트워킹 파티 있으니까 또 많이도 하시죠. 예, 감사합니다.